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영규 목사입니다. 전체 주제에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왜 그런 관심을 가지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개인사에 약간은 혁명적인 두 지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속적이고 누적적이라기보다는 변화가 급격했기 때문에 조금은 단절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어떤 변곡점이 제 인생에도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전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이과 출신의 고등학생이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냥 언어와 또 이런 것들, 삶을 이해하는 영문학을 과정으로 택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전공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은 대로 97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용동교에서부터 만 15년, 2011년까지 저는 주로 청년, 우리 대학부 사역을 담당을 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강연을 맡으신 우리 강성호 교수님께서 그때 저희 교회의 또 청년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함께 지내왔었는데,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참 큰 고민은 특히 이제 조금은 대학생들, 지적인 도전과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성경과 목사님을 통해 진리를 듣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면 과학과 철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담론 속에서의 진리, 그 사이에서 때로는 많은 괴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이원론적인 그런 영향과 고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더 깊이 성찰하고 가르치려면 조금은 나이반 수준 이상의 제가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동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또 교목실장으로 아직까지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씨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선을 좀 감당하려면 과학 철학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7학기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2012년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공부의 여정은 좀 중단이 됐습니다만, 목회자로서 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해왔던 씨름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전체 주제를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붙인 제목은 여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대적 과제나 도전이 결국은 인간에 관한 이해, 또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되고, 또 거기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고민과 씨름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벌써 왔냐 올 거냐 그런 논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디지털 혁명하고 좀 맞물려 있는가,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또 개념인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강의 안에 있는 목차인데요. 사실은 한교연에서 제가 설교를 이미 올렸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면상 설교에는 다 담지 못했던 내용을 조금은 더 포함도 시키고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간학의 문제다. 그리고 성경적인 새 사람을 우리는 결국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기술혁명이 너무나 새롭고 거세게 우리에게 물결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온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인간의 정체성,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씨름해 가야 할까 하는 문제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파장,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잘 활용하고 기술에 잘 적응하는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전과 관련해서 이 개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강의의 가장 키 개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제가 설교의 제목에는 이 초연결성의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지 않고 초연결성 시대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제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잠깐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은, 강의안을 읽어보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개념을 조금 다중적으로, 다의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이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시켰죠. 그런데 그 책을 썼을 때 마그릿 마스터먼이라고 하는 여성 분석 철학자에게, 제가 공부한 전통도 약간의 이제 언어 분석 철학 전통인데요,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당신은 이 책에서 지금 패러다임이라는 단일 용어를 가지고 21개에 해당하는 의미를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21개로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의미가 너무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 한 3개 정도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편은 제가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공부했고 고민했던 것을 나누되, 일종의 좀 이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이 왜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서 이미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을 이 기술의 변혁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을 좀 새롭게 정의 또는 이 말과 연관하여 우리가 결부시켜야 할 어떤 중요한 생각들을 저는 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한번 품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의 단어와 좀 연결을 시키시면서 초연결성이라는 말이 디지털 혁명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 사명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념의 전쟁이 저는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여러분의 분석 정도에 따라서도 한 21개 정도로 썼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초연결성이고, 또 하나는 분야의 전문 영역들의 융합이라는 관점을 제가 또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학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초연결성, 그 다음은 교회론적 측면, 조금은 또 연결된 개념인데 종말론적 측면, 이런 어떤 포괄적인 것에 제가 다 초연결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점을 양해도 해주시고 한편은 제 의도를 좀 이해하시면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 안에 없는 또 한 가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가자면, 나중에 과학사에서나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추가로 드릴 텐데, 윌리엄 슈월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성공회 사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신학자이기도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과학자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쓰는데 사이언티스트,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이 윌리엄 슈월입니다. 그리고 양극, 음극, 이온, 이런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분이 개념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규정하는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포착하고 그걸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제 달라진다. 이런 측면을 좀 주목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영향 하에서 지금 이 초연결성 개념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되시고 또 할 내용에 좀 추가하여 이런 측면들과 우리가 결부해서 생각을 좀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우리 전체 주제에 대한 제가 좀 개념 정립을 해봤는데요. 이미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보와 관련된 그것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달하고 분석, 활용하는 체계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구조, 인간 생활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디지털 혁명을 3차 혁명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 속 디지털 혁명은 3차, 4차 혁명의 개념, 대중적으로 좀 퍼져 있는 개념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제 나름대로 4가지 특성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데, 그러나 이 정리에 대해서도 이것이 디지털 혁명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들이 매우 상호 배타적으로 잘 정리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mutually exclusive하고 collectively exhaustive한 분류를 해야 사실은 깔끔한데, 그런 분류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이 서로 사실은 굉장히 중첩되어 있고 연결성이 많은 개념인데, 요 4가지 측면을 저는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는 또 중요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 어떤 기술이든 굉장히 발전을 계속 해왔고, 그 시대 속에서는 그 발전은 항상 빠르게 느껴졌겠지만, 이 디지털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발전의 속도는 그 이전의 기술이 발전해 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 안에는 이 말이 어디 있는지 책에 주석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미치오 카쿠는 굉장히 대중적인 강연을 많이 하는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하면서 다큐에 보면 많이 나오실 겁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도 아시겠지만 이 4차 혁명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인용한 이유는 이분들이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온 과학 지식이 과거 수천 년의 축적을 능가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어떤 앞선 산업혁명보다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평가를 했을 때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요즘 너무 급격하게 하루가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챗 GPT라든지 AI 쪽의 발전 속도는 아직 반영도 하지 않은 채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굉장히 전문가였지만 한 내용들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했지만 놀랍게 AI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저런 예측을 할 때 말했던 것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더 실감나게 어마어마한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제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앱도 계속 업데이트 되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얼마를 주기로 해서 바뀌는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한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속에 우리가 또 좀 주의해야 될 면들도 있다. 사회가 그 변화를 전체적으로 내면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은 먼저 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합의하거나 마련해야 할 어떤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것들은 점점 마련되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이 이미 사용 속에, 관례 속에 굳어진 잘못된 표준들이 그게 그냥 고착이 되면서 그것이 그냥 우리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초연결성, 융합인데요. 먼저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초연결성을 주느냐, 우리가 초고속 초대용량의 네트워크 인프라, 5G, 6G, 광대역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 환경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고 있죠.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지능형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정보 처리와 저장 방식을 분산하고 최적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서 협업하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현실,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놀라운 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이죠.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머신러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학습되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엄청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측면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초연결성이라고 할 때 어떤 전문 영역과 분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컨버전스 같은 거죠. 융합이라고 좀 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제가 그냥 한 용어로 이걸 다 지금 좀 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편은 산업혁명 이후로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얻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진이 됐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 각 분야들에 누적되고 축적된 것들이 그 분야들의 고유한 발전을 위해서 용어나 방법론들이 사실은 더 전문화되는 가운데 이게 장벽들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제가 철학 시간에 들었던 이명윤 교수님의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오늘날 박사는 다 협사야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박사 학위를 논문을 쓰려면 교수님 지도를 받을 때 제일 계속 받는 얘기가 논문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편은 그런 스페셜라이제이션, 아주 좁은 분야를 파고들어야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문성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같은 분야 안에서도 다른 영역에서 조금만 달리 가면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절될 가능성이 많은 시대가 사실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고 싶은 문제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우리가 관심 분야는 좀 의미 있는 큰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쪼개져 있는 분야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나온 성과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과학사 및 과학협동 과정, 대학원만 있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과학학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만 과학사, 과학철학 굉장히 중요한데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이 둘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아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과학사는 좀 과학사 흐름으로 가고 과학철학은 과학철학 흐름으로 가고 철학 영역 안에서도 대륙철학, 영미철학 뭐 이런 것들이 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이런 어떤 전문성들이 사실은 통합되어야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성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들 간의 장벽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AI가 두 번의 겨울을 만났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겠지만 과거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려지던 여러분 2025년이면 이때 어떤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된 겁니다. AI가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어느새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가? 융합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GPU, AI를 만들려고 그 칩을 만든 게 아니죠.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산을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계산주의적 모형이 아니라 신경망을 우리가 더 중요한 모델로 써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돌파구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막혀있던 문제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I의 출현 자체가 한편은 굉장히 고도로 축적되어 있던 전문 영역들의 어떤 성과들이 융합된 결과로 한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융합이 어마어마하게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AI가 지금 거대 언어 모델, 자연 언어 처리를 하거든요. 각 분야마다 전문 용어가 다르고
방법론이 달랐던 걸 다 번역해 줍니다. 코딩을 몰라도 있는데 자연 언어로 조그만 AI를 잘 다루면 내가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융합을 앞으로 더 가능하게 할 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덕분에 이제는 융합의 결과 AI가 나왔는데 이 AI가 이제 그 융합의 촉매제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엄청난 융합의 협업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초연결성의 시대에 이 화면에 전환이 좀 느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 노벨상이 물리상, 화학상 전부 다 AI 기술 개발이나 AI 기술 활용으로 받은 겁니다. 물리학을 연구하는데, 화학을 연구하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단백질의 그 복잡한 구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안 풀리던 문제를 이제 AI가 들어가니까 패턴을 인식하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환, 가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 근데 이 속도의 빠름은 정보 처리가 빠르다라는 측면하고 좀 다르게 분야가 융합이 빚어내는 어떤 효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AI가 다시 그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초연결성이 더 가속화되는데 뭘 구심점으로, 뭘 출발점으로, 그리고 어디를 지향점으로 하는 가속화 초연결성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 생각을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효과,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편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 내용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 근데 그 속도는 한편 융합을 통해 더 빨라지고 융합은 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그런데 이제 융합이 되니까 이전에 안 풀리던 문제들이 지금 막 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 융합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내가 다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원천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실험자의 회귀라고 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황우석 박사 사태 때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우리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자체가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자기의 문제는 자기에 의해서 검토가 안 되겠죠. 그런데 AI 자체에 지금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잘 작동을 되는지에 대한 기준, 평가, 이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AI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돌고 도는 순환 속에 빠져 있다. 블랙박스 효과도 있죠. 그래서 결과는 나왔는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 바둑을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가 그 바둑을 두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길 방법은 없고 그럼 AI가 두는 것이 이제 정석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AI가 한 것을 설명하는 AI를 이제 만들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들이 폐쇄적인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훈련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공개하지 않게 되겠죠. 경쟁의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외부 검증이 불가능해지니까 위험 신호를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런 폐쇄적인 순환 속에 있는 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버리는, 그 안을 어떻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도래되면서, 그런데 이제 AGI 시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는 지능을 다 가질 수 있는 AI가 출현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발에 사실은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AI 2027 보고서, 이 보고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꽤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망한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업 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도,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개발에 있어서 뭔가를 검토하고 발전의 속도를 좀 줄이면서 따져볼 걸 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저쪽 나라에 밀립니다. 미소가 냉전 속에서 핵무기 개발하거나 이럴 때 있었던 양상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상당한 우려와 불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린 소통, 겸손한 검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초연결성의 기술이 점검되어야 되거나 좀 검토되어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이 연결되고 있지만 이 연결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히려 에코 챔버,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오히려 편향성을 낳거나 AI 자체가 왜곡된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낼 건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산적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측면,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연결되어 가는 건데요. 초연결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효능감을 느끼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연결성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인 거죠. 우리의 개념 속에. 근데 여러분, 초연결성이라는 게 아까 어떻다고요? 분야나 이런 어떤 영역들 간의 경계를 담을 허문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가 발전된다고 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다르게 규정하거나 사용했던 개념들이 통합되는구나. 중력과 가속도가 알고 보니까 통하는 거구나. 달 위 세계,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달 위 세계와 미 세계가 나눠진 게 아니고 뉴턴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나 사과가 떨어진 것이나 같은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구나. 이런 어떤 통합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쪼개어 알고 있고 각기 다르게 형성했던 개념들이 통합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각기 따로 존재했던 수많은 기기들이 이제 이 안으로 다 들어왔죠. 카드를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에 맞는 키가 되는 건데요. 그게 분명히 이제 발전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표현이 구분 불가능자 동일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으면 같은 거로 여겨야 돼라는 건데, 근데 그 구별이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데 구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닌지라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걸 똑같다고 여기면 AI가 튜링 테스트 이제 당연히 통과하겠죠. 로봇인지 기계인지 모르고 칸막이 치고 대화하면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튜링 테스트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 기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직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 뒤바뀝니다. 이제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데이터 종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의 흐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정보의 흐름이다. 인간이 진화하여 출현한 것도 AI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 결과론적이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정보 흐름에 차단되어 있거나 막혔던 게 이제 막 연결되어지고, 이 초연결성이 극대화되니까 인간은 더 이상 이제 그 역할까지 하고 나면 AI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지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라져줘도 괜찮은 거예요. 인간의 고유한 경계, 기계와 인간이 뭐 그렇게 꼭 구별돼야 돼?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휴머니라고 하는 논의 속에는 한편은 휴머니즘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작동됐던 것에 대한 좀 성찰과 반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습니다. 생태계나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의 한계를 좀 벗어나게 하는 논의의 성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초연결성의 관점에서 인간이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장기를 이식하거나
AI를 우리의 두뇌 속에 집어넣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걸 꺼려할 필요가 있어? 전부 다 그 뚜렷한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접속이 더 많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연결성이 우리에게 대세고 그것은 우리에게 발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이 연결하고 더 빠르게 연결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뭔가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걸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서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분명히 너무 쉽게 그것이 어떤 효능감을 준다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낸다고 해서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공각기동대라든지 꽤 전에 나왔습니다. 루시라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스칼렛 요한슨 맨 마지막에 사라지죠. 바디가 이제 사라집니다. 바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기계로 다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어떤 의도와 작품으로서의 고유한 어떤 것을 가질 거라는 것을 그런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계를 지우는 단계로까지 이 초연결성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가 이제 초연결성으로 봤는데, 이 초연결성이 인간론으로 올 때는 포스트 휴먼 논의로 오면서 인간이 기계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자기 경계를 구별하여 가지면서 인간다움을 그렇게 이전의 직관에 의해 형성된 개념으로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고, 그걸 열어젖히고 모든 것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여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종교가 나오기까지, 그러면 인간은 그냥 정보 흐름의 한 매개물 정도로 전락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의 자기 이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론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매우 세련된 언어로 또 매우 기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기술을 굉장히 신봉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된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대의 과제가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고 인간의 참된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안에서 그걸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 봐야 하고, 도전이 좀 힘들지만 세상 앞에 그것을 증거해야 될 과제와 사명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교회의 초연결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되고 온전해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한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결국 반석의 기초를 뒀느냐 두지 않느냐. 그래서 비유적으로 좀 보자면 이 디지털 혁명의 빠른 속도와 예측 불가능성에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초연결성의 거센 흐름에서 우리가 유용한 건 취하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서는 안 될 때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될 건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근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 통일이라는 것도 연결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교회가 받고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새롭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게 시간적인 선후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이 물건이 새 건가 헌 건가 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새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품이나 모델을 말할 때는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게 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새라는 개념이 단순히 앞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규정을 하자면 이건 에너지와 정보의 투입 또는 에너지와 정보의 작용의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계속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건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까지 지금 쏟아부어서 엄청난 에너지와 정보를 투입하면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온전하게 부패와 연력학 제2법칙보다 더 심각한 부패로 가는 자연 상태보다 더 심각한 죄의 타락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 그걸 이제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에너지와 정보로 조금 우리가 전환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와 정보보다 더 진정한 새로움을 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하며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맛보게 하는 새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와 정보라고 우리가 조금 일반화쉽게 표현해 본다면 그것이 새로움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 질 높은 그 진정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움보다 더 궁극적이고 차원 높은 새로운 존재성, 이걸 우리는 보여줘야 할 사명을 여전히 중요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라는 교회, 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도 사실은 고대에서 굉장히 초연결성이 강화되었던 곳인데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옛것, 썩은 것들이 많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새 사람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우리는 연결성을, 그 고대의 연결성과 이 AI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의 새로움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한편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새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에게 구현해 주는 것과 혼돈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그 기술이 우리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규정하고 우리를 다시 재형성하는 것이 되도록까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중요한 인간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나침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초연결성, 우리가 반석이신, 머리이신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의 연결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끼리의 연결성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차원.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상호 내재와 교제가 우리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Holy Catholic Church, 오직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앞선 시대의 교회가 쌓아온 것,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우리가 잘 계승하는 측면이고요. 또 이 시대에 함께 동력자 된 우리가 서로 동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와 관련해서 좀 단절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단절이 있냐면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신앙 또는 우리의 영적 삶과 관련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된다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하거나 또는 거북하거나 심지어는 매우 충돌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각주에 써놨습니다. 이건 존 윌리엄 드레이퍼나 앤드류 딕슨 화이트 같은 사람들이 19세기에 이 사람들의 입장이 과학사 학계 전반에서 지배적인 주류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의 영향이 매우 오래 지속되고 대중화되면서 우리에게는 종교와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갈등 관계, 충돌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버렸는데,
그러나 실제로 과학사를 들여다보시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제가 그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베이컨은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혁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그 책에 보면 벤살렘에 있는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적 어떤 섬에 있는 솔로몬 학당, 솔로몬 집에서는 매우 전문화 분업화된 영역을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어떤 학문 공동체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이상이 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몸이 서로 협력하여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떤 기독교적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각주에 썼지만 예를 들면 뭐 God and Nature, 지금은 절판됐습니다만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나왔던 신과 자연 이런 책들 보시면 거기 논문들 보면 그게 꼭 크리스찬 역사학자들이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 썼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과학과 종교의 충돌 모델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과학 발전의 토양을 제공하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우리의 진리 자체가 자연 법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또 각주에 쓴 이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머튼 명제라는 게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막스 베버의 논제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점을 부각시킨 것처럼 17세기 영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왕림학회에 굉장히 다수를 이루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어떤 점에 있어서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어떤 그 활동이 되도록 승인하고 또 이끌어내고 했는가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20세기에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와 20세기는 이미 과학과 종교의 위상과 사회적 파워가 뒤바뀐 상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하는 전제가 뭐냐면 과학은 또는 기술은 우리 인간이 해온 어떤 활동과도 다른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구별된 어떤 것이야 라고 규정해왔던 것이 이제는 막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튼이 과학사회학이라는 것의 아버지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과학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여러 측면들이 관여되어져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꽤 많은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슈얼 같은 사람 뭐 저도 과학처럼 공부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만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보시고 뭐 사상사라든지 우리가 신학적인 성찰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세적인 우리가 합리성이나 어떤 그 과학이나 이런 주장들이 우리에게 공세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개토화된 어떤 영역 안으로 우리의 관심이나 활동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만물을 통일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대리적으로 실현해야 할 존재로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한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의 초연결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잘 알고 보면 그 융합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토양 속에서 자라온 것이고 제가 거기 썼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술이 여러분 매우 비밀주의적이고 독점되어지는 방식으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개되어지고 여기는 뭐 국가와 여러 가지 이런 작용도 있었지만 사실은 학회라든지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아는 것을 공개하고 서로가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고 이런 어떤 문화들의 측면과 관련해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과 관련해서 이제 공시적인 연결, 공시적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끼리의 좀 연결이 필요한데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어떤 선지자도 이룬 적이 없는 가장 가시적이고 공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 세대에 꿈쩍하지 않는 도전 앞에 위축되어지고 로뎀 나무 앞으로 그냥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고 7천이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이 초연결성의 시대 속에서 교회야말로 사실은 이 초연결성을
이 학문의 영역이나 많은 기술의 실제 과학의 발전의 영역에 토양으로 제공해 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윤리연구원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몰랐지만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그러나 공통의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씨름해 갈 것인가를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업하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엘빈 플란팅가나 프란시스 콜린스, 알리스터 맥그라스 예를 들면 이 외에도 많습니다. 허블 법칙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목사님 딸 청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버드의 계산기라고 불렸던 그 여성들이 그 천문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그 지루하고 힘든 작업을 자료 제공을 하고 했었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체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분 르메트리가 지금은 세계 천문 연맹에서 이제 허블 르메트리 법칙으로 아예 이름이 정해졌죠. 그 사람도 이제 캐톨릭이긴 합니다. 신학자고 한데요. 세상은 지금 굉장히 초연결성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너무 단절적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수구적이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를 알고 연결되고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산이 많구나. 그리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분이 굉장히 많구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걸 더 선하게 활용하는 책임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킨스를 비롯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를 자처하면서 다니엘 데닉, 크리스토프 히친스, 샘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매우 강력한 무신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론에 있어서 포스트 휴먼 논의로까지 이걸 열어 젖혀버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우리의 존재, 교회의 사명,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땅과 하늘을 잇고 지금과 내일을 잇는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연결성을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확고한 정체감을 가지고 또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씨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야가 당대에 다 이루지 못했지만 엘리사에게 다음을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고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딛고 우리보다 더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룬 것들의 성과가 그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혁명 시대가 주는 흐름을 이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오늘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시면서 우리의 유산 또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연결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결부시켜야 될 어떤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은 재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씨름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팁을 드리는 강의를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제 강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